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새로운 영역에 나를 가져다 놓기 위한 결심은 쉽게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시작해야 제대로 된 끝을 마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이 문장에 깊이 공감했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는 때가 많아진 느낌입니다. 이유를 찬찬히 돌아보는 중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발을 묶는 것 같다가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단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용기를 내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적절한 신중함의 선은 어디인 건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하루입니다. 80%는 한쪽으로 마음이 기운 상태입니다. 불쑥불쑥 드는 의심과 불안의 존재를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추운 겨울은 죽음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생명력이 태동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힘이 가시화되어 눈앞에 펼쳐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렬한 태동을 보면 조금이라도 내 선택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봄이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 다룰 책은 정세랑 작가의 SF 단편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입니다. 이 책은 2023년도에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독서에 본격적으로 발을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정세랑 작가는 시선으로부터라는 장편소설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준에 꽤 두꺼운 책이었는데 읽기 시작하니 어려움 없이 술술 넘어가는 페이지를 보며 내가 지향하는 결과 맞닿은 글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에 한동안 오래 남았고 주변 친구들과 책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꺼내다 보니 생일 선물로까지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드릴게요를 고른 이유는 다락방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작가의 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래된 책장 앞에 서서 책을 구경하던 찰나 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예전에 읽어 내용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지만 좋았던 느낌은 확실했어서 별다른 고민 없이 골랐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세랑 작가의 책을 읽지 않았어서 오랜만에 다시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결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페이지가 한두 장씩 넘어가니 내가 왜 작가를, 이 책을 좋아했는지 천천히 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기억 덕에 분명 전에 읽은 글과 같은 내용임에도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 저편에 있던 즐거움이 다시 찾아온 느낌에 기분 좋게 읽었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는 1부, 2부에 걸쳐 각각 단편소설 하나씩을 다루고 짧은 저의 감상평을 덧붙이겠습니다. 1부에서 소개해드릴 소설 제목은 리셋입니다. 리셋 원년, 바라자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재난 대비 가방을 챙겨 공터로 갔습니다. 멈추지 않는 진동에 두려움을 가진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진동의 원인이 지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75m에서 200m 사이의 거대 지렁이가 도심을 헤집고 있는 모습이 화자의 눈에 담겼습니다. 지렁이들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도시를, 인류 문명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렁이들이 제때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렁이가 내려오기 전에 지구가 끝장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느껴왔던 겁니다. 100억에 가까워진 인구는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었고 매년 5천 마리의 오랑우탄을 죽여가며 파묘로 가짜 초콜릿과 라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많은 종들이 멸종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귀여운 종이 완전히 사라지면 스티커 같은 것이나 만들었고 그들의 눈에 못생기거나 보이지 않는 종이 죽는 것에는 그 어떤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지렁이들이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많은 인류가 사라졌습니다. 4월 9일부터 간간히 기록된 내용이 4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애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국장 앞에 서 있습니다. 국장은 10대 여자애를 전문가라고 데려온 거냐며 탄식했습니다. 애는 모든 것이 끝나가는 시대에 국장이라는 직함이 아직도 대단한지 의문을 품으며 국장의 태도를 참아내고 있습니다. 빈 바라스 알타니 왕자는 그런 국장의 말에 우리가 가진 선택지 중에서 앤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왕자는 지렁이 연구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거의 유일한 후원자였습니다. 거대 지렁이가 지구를 삼키기 전 아무도 지렁이라는 생물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때부터 왕자는 오일머니를 아낌없이 쓰며 지렁이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앤의 엄마들은 항상 탄식과 함께 빈 바라스 알타니 왕자의 이름을 부르고는 했습니다. 학회에서 만난 엄마들은 동성 결혼이 법제화가 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엄마들은 결혼 6년 차에 앤을 입양했고 환형동물의 영단어에서 앞글자를 따 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만약 남자였더라면 빈모강의 영단어에서 따 올리라고 불렀을 거라고 앤은 싱겁게 의심했습니다. 이렇듯 지렁이를 향한 사랑은 유전자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앤에게 심어졌습니다. 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엄마들은 앤이 걷기도 전부터 조그만 손으로 삽을 놀리며 지렁이를 해치지 않고 땅을 놀리는 법을 알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30대가 넘어서야 지렁이가 멋지단 걸 안 본인들과는 달리 앤은 분명 우리보다 나을 거라며 확신하듯 엄마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앤에게 줄지렁이, 붉은 큰 지렁이, 회색 지렁이 중 무엇이 가장 좋냐는 물음을 던졌을 때 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줄지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줄지렁이를 닮은 거대 지렁이들이 지구에 오고 끔찍한 뉴스가 연일 나오다가 그쳤을 때 엄마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부르러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슬퍼했지만 미묘한 흥분을 숨기지 못한 채로 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앤은 어차피 죽을 거라면 따라가겠다며 고집을 피웠지만 엄마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앤이 그 뒤를 이어야 한다면서 리셋 이후 두 사람이 거대 지렁이를 추적하며 남긴 문서와 영상 기록은 현재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더블데이 국장은 지렁이들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라며 저기를 가득 담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거대 지렁이는 우주선을 타고 내려왔는데 손이 없는 지렁이 대신 누군가가 우주선을 조작했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안경을 쓴 아시아계 여성은 국장의 말을 듣곤 지금까지 한 마리의 지렁이에게서도 조종에 쓰일 통신 장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애는 여성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쭉 빼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라일라 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텐트에서 여성은 앵과 라일라 라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서기, 메디건 씨까지 딱 3명이었습니다. 애는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인류가 망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애는 라일라 라이에게 친근감을 느껴 마음속으로 LL이라는 애칭까지 붙여줬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렁이를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렁이의 지능을 실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실험은 LL과 그 팀에게 맡겨졌으며 앵과 알타니 왕자는 LL의 팀에 합류했습니다. 팀은 하루에 5끼니를 먹으며 선인장 섬유로 만든 우산 형태의 거대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지렁이들은 식물을 먹지 않았기에 거대 덮개는 선인장 섬유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덮개에는 일부러 만든 분절이 있어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게 접히고 펴졌습니다. 거대 지렁이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 휴식을 취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의 자연물을 끌어와 굴의 입구를 덮곤 했습니다. 이 실험은 만들어진 덮개를 지렁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관찰하고 그들의 지능을 알아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동부로 향하는 80m짜리 지렁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LL의 팀은 지렁이를 따라잡는 데 성공합니다. 곧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 팀원들은 자세를 고쳐앉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자 지렁이는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렁이는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렁이가 머리를 묻고 있을 때 LL의 팀은 섬유 덮개를 굴 입구에 갖다 두고 퇴각했습니다. 몇 시간 뒤 굴을 모두 파고 나온 지렁이는 덮개를 발견해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덮개를 한 번에 펼쳐서 굴을 완벽히 덮었습니다. LL의 신호로 미리 덮개와 연결해둔 도르래를 열심히 돌리자 덮개가 벗겨져 굴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지렁이가 약간 짜증이 난 듯 아까와 같은 지점을 물고 덮개를 펼쳐 끌어당겼습니다. 5번을 더 시도하고 나서야 LL은 지렁이가 도형을 이해한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마지막에 도르래와 연결된 로프들을 물어뜯어 끊어놓는 것을 보고는 지렁이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LL의 팀은 지렁이가 버리고 간 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굴 내벽에 끈적한 점액들과 선충들과 같은 샘플이 매일 채취되었습니다. 관찰 결과 4종류의 선충이 각기 다른 4종류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가장 흔히 쓰이는 종류였습니다. LL은 이 일이 우연일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일이었기에 누군가가 이를 설계하고 실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번째, 3번째 지렁이에게 같은 실험을 했고 지렁이들이 모두 떠난 것이 확실해졌을 때 LL의 팀은 3개로 나뉘어 각각의 굴을 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LL이 한 팀,
빈 바라스 알타니 왕자가 한 팀, 앤이 한 팀을 이끌었습니다. LL은 앤의 팀원들에게 앤 말을 잘 들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졸지에 팀장이 된 앤은 가장 깊은 밤의 불침번을 서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고된 하루에 깊은 잠에 빠졌고 그들에게서 은은한 백합향이 났습니다. 불침번을 서는 도중 언덕 너머로 한 비행물체가 내려왔습니다. 앤은 더블데이 국장이 부서지지 않은 전투기를 찾아내 급히 사람을 보낸 거라 추측하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진 않았습니다. 천천히 착륙 지점을 향해 걸어갔고 아주 가까이 가서야 전투기가 아닌 전혀 모르는 비행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체는 지렁이가 타고 온 것과 아주 비슷한 생김새였습니다. 금속판들이 열렸고 앤은 가까스로 손전등을 꺼 들키는 걸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체에서는 거대 지렁이도 외계인도 아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맨 앞에 남자에게 올리라고 부르며 여기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매부리코를 이리저리 돌리며 공기 냄새를 맡는 듯 했습니다. 올리라는 사람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이 맞냐고 물어봐야 하지 않냐는 대답을 꺼냈습니다. 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리는 적외선 망원경 비슷한 물건을 꺼냈고 앤은 곧바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땅은 차가웠기에 앤의 체온은 그 위치를 그대로 드러낼 참이었습니다. 올리는 점점 각도를 바꾸어 앤이 있는 곳에 망원경을 향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앤은 자신이 망원경의 각도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리는 슬슬 움직이자고 말했고 그를 포함한 대여섯 명이 땅에다 무언가를 한참 그렸습니다. 나머지 수백의 사람들은 침낭을 꺼내 잠시 쉬는 듯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소수의 인원은 다른 이들을 일으켰고 긴 행렬을 이루어 서남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전해졌다 싶었을 때 앤은 사람들이 남긴 것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앤 모른 척 해줘요. 지구를 위해, 지렁이를 위해. 앤은 깨달았습니다. 거대 지렁이를 지구에 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앤은 다음 불침번을 서는 사람이 깨기 전까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앤은 과연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아니면 사실을 숨긴 채로 예견된 미래에 가까워졌을까요? 여기까지 단편소설 리셋의 줄거리였습니다. 읽으면서 김초엽 작가의 소설이 잠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지만 마냥 무겁지 않고 특정 종이 핵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이 조금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명백한 차이점은 김초엽 작가보다 훨씬 직설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초엽 작가는 부드럽게 자신의 가치를 글에 녹여내는 반면 정세랑 작가는 가감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이 직설적인 표현을 보고 제가 정세랑 작가를 좋아한 이유가 이런 지점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작가가 바라본 현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를 가차없이 지워내는 소설 속 내용들은 제게 은은한 쾌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설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모든 결정은 거대 자본의 방만이 맡겨졌다.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15분가량의 식사를 위해 4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플라스틱 용기들을 사용한다. 재활용은
쓰레기를 나눠서 쌓은 것에 불과하다. 끊이지 않는 멸종들, 종차별 금지법으로 반려동물을 들이거나 야생동물을 길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등등 소설에 등장하는 일부 문장들입니다. 자원을 낭비하고 공장식 사역을 멈추지 않는 현 시대에 가하는 날카로운 비판이 SF 소설에 대놓고 들어가 있는 점이 신선했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메시지를 보는 일이 많지 않기에 작가의 용기와 그 드러냄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가는 리셋에 관한 얘기를 작가의 말에 적었습니다. 그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23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역겨워할까봐 두렵다. 지금의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의 폭력을 역겨워하듯이 말이다. 미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경멸하지 않아도 될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윤리는 어쩌면 비위에 닿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자주 곱씹는다. 작가는 진심으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지구를 비롯한 인류가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과한 걱정이라고 어차피 내가 죽고 난 뒤일 텐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작가의 이 과한 걱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모여 사회는 움직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하다는 이유로 아프고 불편한 지점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느껴지는 일련의 위기감의 형태를 활자로 확인하며 작가가 그리는 세상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만든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이부에 가져올 소설은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단편 소설입니다. 책의 표지에는 목소리를 드릴 기회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간단한 캐리커처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정세랑 작가의 장점이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을 그려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단편 소설임에도 한 명 한 명의 주인공들에게 힘과 매력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잘 드러난 단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책에 실린 단편 중 가장 몰입하여 읽은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4세, 서울 출생, 영어교사. 3가지 정보가 이름 옆에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여승균입니다. 승균은 수용소에서의 둘째 날에 와서야 소장과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승균은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의 물음에 소장은 날카로운 눈매로 대답했습니다. 승균의 제자들 중 16명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승균은 그 눈초리에 몸을 움찔거리고 말았습니다. 첫 소식은 졸업생이 군대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승균은 처음엔 군대가 끔찍한 곳이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승균을 거쳐간 제자들은 각양각색의 사건을 일으켰고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도망치듯 역으로 옮겼지만 여자라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승규는 소장에게 그 일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6명이 모두 승균의 반이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소장은 승균의 말에 미미한 웃음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승균의 목소리가 폭력적 인자를 가진 이들에게 각성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복하여 얻어낸 신빙성 있는 결과라고 소장은 말했습니다. 승규는 얼떨떨했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어도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대체 이곳은 어디인지,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항의했습니다. 소장은 이곳에 대해 말해줄 수 없지만 합의를 하면 곧바로 내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이 말한 합의는 성대 제거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목소리가 필요 없는 직장을 알아봐 줄 것이며 연금 또한 최대 한도로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승규는 만약 자신이 끝까지 제거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장은 현재 외부에서 승규는 해외 연수를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거수를 받지 않을 시 연수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곳에서 계속 살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승균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수용소는 어느 대기업이 성의 없이 지은 연수원 정도의 건물로 보였습니다. 승균 말고도 다른 이들이 더 있었는데 승균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건 이는 머리카락 선동가인 정하민이었습니다. 하민은 대전 근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재수생이었습니다. 천문 관측을 취미로 가지고 있어 조악하지만 천체 망원경을 하나 구입하기도 했던 하민은 빛 공해를 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별을 관측하는 게 취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가로등이 신설되어 더 이상 관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민은 한 달 정도 저 가로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녔습니다. 그 생각은 하민의 머리카락에 담겨 거리 곳곳에 떨어졌고 거리를 걷던 사람들은 가로등에 대한 깊은 반감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머지않아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져 누군가는 전선을 끊었고 누군가는 트럭으로 가로등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민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터줏대감인 슈퍼 복윤자 김경모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스스로 발병하진 않지만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을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타인에게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경모는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앓다가 죽어가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불운한 일이라고 여겼으나 단순히 불운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임을 스스로 깨달았고 먼저 정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스템이랄 게 없어 경모처럼 자진해서 연락해온 사람들과 공무원이 함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긴장해 있는 순견에게 경모는 괴물들끼리는 옳지 않는다며 말을 붙였습니다. 승규는 순간 괴물이라는 단어에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수용자는 이수현으로 11살의 작은 구울이었습니다. 물에 젖지 않았음에도 습해 보이는 엉킨 머리카락과 작고 뾰족하게 두 줄로 난 이빨, 굽은 등을 한 수연은 멀리서 보기에는 보통 아이처럼 보였으나 가까이서 보면 착각할 일은 없겠다고 승규는 생각했습니다. 구울은 중동 지역에서 처음 사람들과 접점을 가졌고 이후 아라비아 상인들의 이동과 함께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울들은 살아남기 위해 여러 방도를 강구했고 수연의 부모 세대쯤에 와서야 주민등록을 획득하는 게 생존율이 높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빨이 나지 않은 상태의 구울 유아들은 보통 아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으므로 쉽게 대한민국의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나오는 식사는 영양이 고루 갖춰진 훌륭한 음식들이었으며 일목인들의 감시하에 웬만한 것들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인터넷은 할 수 없었지만 웹툰이나 웹소설 등은 요원들이 대신 클릭해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월급도 그대로 나왔고 필요한 것은 웬만하면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나날들로 승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수용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삶은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승규는 수용소의 자리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끝까지 잔잔할 것만 같았던 수용소 생활은 마지막으로 합류한 수용자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연서는 주변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카페인 중독부터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등 다양한 중독들로 인해 5명이 사망했고 40명이 넘는 이들이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긴 조사와 실험 후에도 연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독을 유발하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연선은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며 2주 내내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했습니다. 소장은 상부에 연선의 의사를 전달하겠다며 연선이 달랬지만 상부는 연선이 완전하게 무해하다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작 상근 연구원 1명을 배치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연선은 항의를 계속하다가 배가 고파졌는지 식당으로 터덜터덜 내려왔습니다. 승균을 포함한 다른 수용자들은 그제서야 연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연선의 얼굴은 특징을 전혀 잡아낼 수 없는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이한 인상인데 눈 앞에 없으면 다시 그려낼 수 없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승균만 알아챈 건 아니었습니다. 하미는 승균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딱 봐도 얼굴이 원인인데 연구원들이 막힌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승규는 동의했지만 연선이 불편할 수 있으니 쳐다보지 말자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선은 점차 수용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친해진 사람은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의 옆자리에 앉은 연선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집었습니다. 수연은 퍽 놀랐는지 들짐승이 낼 것 같은 기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선은 느긋하게 수연의 머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그르렁거리는 신음소리를 냈지만 그걸 오케이 사인으로 받아들였는지 수연의 머리를 따았다가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머리 닦기는 어느새 수용소의 규칙적인 일상이 되어 수현은 식곤증이 올 때쯤 긴장을 풀고 머리카락을 연선에게 맡겼습니다. 연선은 경모에게는 대뜸 수염을 짧고 까슬하게 기르면 매즈 미켈슨을 닮을 것 같다며 수염 기르기를 제안했습니다. 경모는 처음에 자기 방으로 도망치며 얘기를 피했지만 연선은 경모와 마주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동의까지 얻어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간수가 매즈 미켈슨을 검색하여 큰 화면에 띄웠고 경모는 마지못해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또 나름 어울려서 당구장 주인보다 카페 주인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연서는 하민까지 정복했습니다. 하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임들을 완승해버린 것입니다. 하민은 경쟁 상대의 등장에 모처럼 활력이 붙은 듯 생기 있는 얼굴로 연선에게 재대결을 신청하고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선은 순균의 방에서 식사 후 노래 부르기를 하나의 루틴으로 잡았습니다. 순균이 따로 기계를 사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가끔씩 연선이 노래와 노래 사이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순균은 연선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즐거워졌으며 두 사람의 대화가 더욱 특별해지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선은 수용소의 하루를 새롭게 바꿔나갔습니다. 주말마다 각자가 가장 잘하는 요리를 서로 해주자고 건의해 소장의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행사는 의외로 큰 즐거움과 새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용자와 간수들 전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열기도 했고 노후 샤시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악기 레슨을 위한 일목인 강사 물색 등 연선은 수용소에서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연선은 이 수용소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선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으나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 의무실로 향했고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폐렴 다음에는 세균성 피부염, A형 간염, 그 다음은 말라리아, 그 다음은 스스가무시병. 그제서야 수용소의 모두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 연선이 이곳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순균을 비롯한 수용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여기까지가 목소리를 드릴 기회의 줄거리였습니다. 톡톡 튀는 주인공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설정들을 구상해냈을까 하는 감탄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으로 선동하는 하민이라는 캐릭터의 능력이 제일 흥미로웠고 또 부러웠습니다. 내용의 후반부에는 하민이 정재계 사람들에게 러브콜을 받는다는 내용이 짧게 나옵니다. 선거철에 특정 기호를 찍어야지 혹은 찍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 달 동안 하고 빠진 머리카락을 거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분명 SF 소설인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뭔가 실제로 있을 법한 느낌이어서 재밌었습니다. 연선이 수용소에서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며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임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봤을 때 햇살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아방하고 단순한데 그렇다고 만만하지는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연선과 같은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만약 제 주위에 있다면 어딘가 이상하지만 결코 멀어질 수 없는 말 그대로 연선에게 중독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도 연선을 중독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수용소에 온 걸로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소설 안에서도 수용자들은 대부분 연선에게 매료되어
연선이 아프기 시작할 때 모두가 전전긍긍해합니다. 특히 경모는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기까지 합니다. 수연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연선만큼은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연선을 아낍니다. 하민과 순균에게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서 연선을 위해 힘을 착착 모으는 캐릭터들을 보며 중독에 이끄는 연선의 능력이 사실인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선의 병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여러모로 다양한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소설이 끝났음에도 곱씹게 되고 여러 가지의 결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글은 꽤나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단편을 비롯한 책에 실린 소설들을 읽으며 힘을 얻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김규린 평론가의 해설에서 일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규린 평론가는 정세랑 작가의 글을 독특하고 기발한 장치에 몰두하지 않고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선하고 보편적인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SF 소설이면서 현실에 발이 닿아 있는 어쩌면 조금 모순적인 이 설정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평론가의 말처럼 선하고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종의 유해함을 건네지 않으려는 노력, 자신이 가진 유해함을 희생이라 불릴 만한 행동으로 기꺼이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인류애라는 것을 책 안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정세랑 작가의 글을 읽으며 무언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된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김초엽, 천설란 작가와는 또 다른 한국 여성 작가의 SF를 읽고 싶다면 정세랑 작가의 글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은 단편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약 3년 만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경험은 언제나 신기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아예 모른 채로 읽는 것과 거의 희미한 상태로 읽는 것은 똑같아 보이면서도 무척이나 다르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이유를 상기하고 그 이유가 여전한지 고민하고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지 같다면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을 정도의 이유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전 읽은 책을 한 번쯤 다시 꺼내어 보면 어떨까요? 이전의 감상과 달라진다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감내하고 얻을 만한 경험을 선사해 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봄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만연하진 않지만 언뜻 보이는 초록빛이 마음에 조금씩 간지럽힙니다. 생명의 순환과 그 무엇보다 색채가 뚜렷한 계절을 마음껏 환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겨울이 잘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또 잘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몽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